한편 대통령 취임 720일 만에 영수회담에서 여당의 존재감을 사라졌다는 언론의 표현도 나오긴 합니다. 총선 이후 지도부 공백 겪으면서 여당의 의제 조율 그리고 협상의 역할이 좀 멈췄던 건데 이번 영수회담에 대한 여당의 입장 그리고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 및 원내대표 선출 관련 이야기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제 다 보셨죠? 네. 뭐 직접 보진 못했지만 풀로 공개된 자료는 다 봤습니다. 자,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죠. 여당 재선의원 입장에서 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부터 여러 가지 간격이 큰 의제를 가지고 민주당에서 정치적 공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의제로 어제 나온 13가지 의제를 말씀하셨는데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서 이제 협치의 첫 걸음을 내디딘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소기의 성과들을 민주당에서는 거둘 수 없었다는 비판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개혁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데 이에 대해서 의료개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옳다고 이재명 대표가 밝혔고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럼 대통령이 그 영수회담을 통해서 얻은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중대한 부패 범죄로 인해 수사 재판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 국민적 비난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야당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꼈고 또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형식을 가지면 야당 대표에게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하는 듯한 잘못된 시그널이 갈 수 있다는 그런 비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국정기조의 변화를 국민적으로 요구가 많았고 또한 국정기조 변화의 제1번으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하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그에 따라서 스스로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협치를 하겠다는 국정기조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또 그렇게 정치를 하겠다는 그 모습을 실천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답답하고 아쉬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 알렸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답답하고 아쉬웠다는 거. 그건 아마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거에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 표현한 거 아닌가 싶긴 하고요. 저는 민주당 안에서 이 영수 회담을 하면서 본인들이 주장했던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또 13조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이런 것이 간극이 크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적 수사이고 본인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식의 국민적인 자기들의 입장 표명에 불과한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회담해도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거라는 거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번 회담에서 얻고 싶었던 건 뭐라고 보세요? 자, 이재명 대표가 시작할 때 원래는 모두 발언을 간단히 하고 나서 취재진이 퇴장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퇴장하려는 취재진을 불러 세웠죠. 그리고 나서 준비된 A4 용지 10장의 분량으로 이재명 대표가 의제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내용을 일방적으로 한 15분간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이 듣기 거북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면서 비판적인 내용도 많았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는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언뜻 과거의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싱하이핑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싱하이핑 대사가 둘이 만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준비된 서류를 읽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들어가지고 국민적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반대 상황을 연출하려고 했다? 의도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의도적으로 본인이 선거에서 대승을 한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기 위한 그런 정치적 액션도 보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를 결국 취재진에 다 공개했고 그 주제를 가지고 결국 논의가 국민적으로 언론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뭔가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낼 목적보다는 애초에 정치적 선언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거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제가 정해지지 않고 예. 또 의제가 특정 의제에서 합의를 통해서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 의제 예. 이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예. 현재는 의료개혁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 의료개혁 부분에서는 구두로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이 옳다고 말을 했고 거기에 동의를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의제가 한두 개로서 대승적 결단이 필요했다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도 뭐 그 어떤 회담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의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고 정쟁으로 활용되는 의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의제들을 다 얘기하면 그것은 회담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건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러면 이 회담에서 본인이 어떤 것을 얻으려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것이 사실은 대통령실에 정하고 서로 간에 일정을 합의했던 취재진의 그 퇴장 이걸 중간에 도리어 불러 세웠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목적한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총선 승리한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존재감을 보이려는 노력을 보인 거다. 저는 이게 알겠습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쨌든 총선 참패 이후에 뭔가 변화하는 그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협치를 하고 싶었다면 야당이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줬어도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의료개혁 같은 거는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응해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라도 뭔가 하나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13조 민색 회복 지원금에 관해서 그 자체를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 정부에서 중소상공인 및 민생 지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것도 긍정적으로 일정 부분 받아들여진 거죠.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고 검사장 출신이니까 특검 관련된 것 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이 최상병 특검법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최상병 특검법. 당장 어느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최상병 특검법부터 하시죠. 최상병 특검법 지금까지 우리가 13번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13번 중에 12번은 100%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BBK 특검인데 이것은 합의는 안 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이미 자기는 특검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합의가 된 거죠. 즉 특검은 삼법 분립의 예외적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까지 여야 합의로 100% 다 해왔다는 것이 우리 여야의 관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상병 특검은 여당은 무시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특검법으로서 국회 관련 무시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수사 외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 이후에 우리가 군 법원법을 개정해서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이번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군 경찰의 수사권이 아예 없습니다. 일반 법원에 관할 건이 있기 때문에 일반 경찰의 수사권이 있고요. 즉 군 경찰이 수사권이 없이 한 행위가 수사라는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하면서 외압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군 경찰이 하는 건 수사가 아니죠. 즉 경찰이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조사를 군에서 먼저 했고 거기 기초조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참고 자료 형태로 보낸 거에 불과합니다. 이 잘못된 수사 수사가 아닌 것을 수사 외압이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짠 이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여당에서도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22대 국회 때 이거 추진을 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다라는 취지신 거죠. 현재 이 상황에서 특검법을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수의 힘으로 통과를 시킨다면 대통령이 여당의 의견을 반영 안 된 특검법 그걸 대통령께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요 의원님 지금 8석이 재의결 만약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는데 8석인 거잖아요. 민주당이 야권이 필요한 의석이. 8석의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에서. 누가 이탈표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단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좀 공개적으로 최장만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지금 22대 당선인들이 몇 명 있어서요. 그분들도 또 일부 또 의사를 바뀌었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의사 변경했고 아마 안철수 의원도 제가 의총에서 설명을 하는 걸 들으시고는 사실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시 파악하시면서 많이 좀 생각이 바뀌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이 몇 가지 독소 조항만 빼면은 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그걸 거부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의 주장은 독소 조항의 내용은 조사위원회가 압수수색, 출국 금지, 강제 동행 명령 같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민간인이 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 형사 체계 근간을 흔드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게 없으면은 진상 규명을 못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민주당의 얘기인데요. 자, 지금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은 뭡니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는 당시에 안전보호 조치를 누가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용산경찰서장부터 구청장까지 다 기소가 됐고 최근에 그로 인해서 뭐 최종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서울경찰청장까지 법적으로 그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그럼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사안들은 사실상 법적 책임을 논란하는 문제는 대부분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새로운 진상규명 이것을 해야 될 부분이 또 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형사적 그 아주 잘못된 권한을 민간인이 가지고 지금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결국 이건 그 정쟁을 남발한다는 그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내 얘기 좀 해보죠. 네. 의원님. 네. 원내대표는 이철규 의원으로 굳어지는 겁니까? 이철규 의원도 아직까지 뭐 결정을 다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개적으로 내가 출마하겠소라는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악역이라도 내가 맡겠다. 문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문제는 지금 다른 3선 4선 의원들이 현재 원내대표를 출마하려는 의사를 보이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일단 김도부 의원은 불출마 선언하시고 뭐 언급됐던 분들도 지금 출마 의사를 밝히질 않고 있는데 우리는 2021대 그 국회가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180석의 여당이 정부와 같이 그 일방 통행을 하면서 당시에 처음 그 원내대표를 맡았던 주호영 대표가 상처뿐인 그 원내대표를 역임한 걸 다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22대는 아마 지금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더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더 그때보다 더 큰 의회 폭주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거는 뭐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본인에게는 고통일 수밖에 없고 어떨 때 어려운 상황에서는 악역을 또 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들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철규 의원도 사실 이게 득보다 신이 많은 자리인데 당과 대통령실을 생각해서 희생하는 차원에서 맞는 거다. 이철규 의원이 맞는다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그 당과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한다는 자세로 맞는 것이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소위 말하는 보수훈련이라고 불리는 조선중앙통합 조중동을 봐도 그렇고 일부 수도권 의원들의 입에서는 그런 얘기들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하고 공관위원으로서 총선 참패 책임이 있는데 그리고 윤석열 책임론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이번 총선을 뒤엎었는데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하는 게 맞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어떻게 보세요?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그러니까 대통령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하느냐는 그 논리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째 책임론에 있어서 그럼 당시 공도성대위원장을 하셨던 분들, 비대위원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책임이 없나요?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의원들은. 이건 뭐 공관위원이 당직이니까요. 공관위원을 맡고 있고 인재영입위원장이고 비대위원장이고 공동선대위원장을 했던 분들, 즉 선거에서는 누구 한 사람에 대한 그 책임론으로 끌고 가면 결국은 자기 책임이 아닌 제3자의 책임이 되면 이거는 개선이고 개혁이 없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이 박찬대 원내대표를 추대하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경이고 개딸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왔고 이재명 대표와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민주당은 더욱 강경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타날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21대보다도 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즉 이러한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하면서 또 정부와 소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금 그러한 원내대표가 필요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이 강한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실세형 원내대표가 오는 게 맞다. 이런 취지신 거죠. 지금 그 입장에서 분명히 아마 21대보다 더 일방적인 독주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대통령과 가깝고 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즉 그것을 그러한 수모를 감내하면서 열심히 할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왔어요. 전당대회 룰 개정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처럼 당원 100%가 맞다. 전 전당대 룰은 뭐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국민적으로 또 그러한 부분에 요구가 있다면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저 민심 반영 비율을 민심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것이 뭐 국민적 내부적 검토를 통해서 그것이 그런 여론이 중요하고 맞다고 한다면 언제 반영을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적이진 않죠. 룰이라는 게 어떻게 절대적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